대통령 후보는 쏟아지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 많이 고민되시죠? 이름은 아는데 막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공약은 들어봤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프로필 떠먹여드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남일보 박지일 논설실장님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장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를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후보의 간단한 프로필부터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는 1973년생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검사가 된 후 특수통검사로 이름을 또 알렸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세를 몰아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한때 윤석열의 후계자로도 불렸었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차이도 분명히 드러났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 이력이 조금 짧은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우리 교수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트 검사의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를 받기도 하는 고초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실패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이어서 바로 한국 정치에 입문을 하는데 입문하는 게 바로 비대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 나라의 정당을 구하는, 그것도 보수 정당을 구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입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네. 이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어찌됐든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가장 큰 동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에 대한 이런 원칙들.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본인의 세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더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가는 일종의 전형적인 원칙주의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의 정치 초반부터 막중한 책임을 또 많이 맡아온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실장님은 이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전형적인 공부 잘한 서울 법대를 나온 우리나라에 좀 약간 좋게 보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잘한 것, 한편으로 보면 속물적인 출세를 하는 어쨌든 엘리트 검사고, 아마 검찰 출입 기자들은 서울의 법원에 출입하고 검찰청에 출입한 기자들은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의 그 내부적인 평가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그 오래전부터 굉장히 알려져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그전에 채널A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의 공세를 국회에서 고군분투 내지는 거의 어떤 극찬한 사람은 1대 180으로 막아낸 인물이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 발판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패키지랄까? 윤석열 한동훈은 패키지예요. 그 패키지가 지금 갈라진 상황인데 이것이 또 동시에 본인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되지만 본인의 한편으로 한동훈의 정치 진로에서 좀 발목을 잡는다 할까. 궁극적으로 개인을 평가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씀드려서 좀 잘 쓰는 표현입니다만 신은섭판에서는 거의 완벽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신은섭판 측면에서는 정치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겠죠. 다만 일천한 이력, 약간의 그 서두르는 감 이런 것들이
짧은 이력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만 그런 측면들이 좀 엿보인다. 어쨌든 이번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본인으로서는. 자, 다음 오늘도 저희가 이 한동훈 후보의 공과를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법률가 출신이죠. 정치를 시작한 지는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와 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김남국 의원입니까? 누구죠? 이모 논란. 그죠? 이모.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굉장히 또 회자가 되기도 하고 뭐 또 청담도 무슨 뭐 자리 있습니까? 뭐 윤 대통령하고 어디 김현장입니까? 어디 변호사들이 술을 퍼마셨다 뭐 이런데 뭐 내가 그렇다면 뭐 자리를 걸겠다. 당신은 뭐 걸래 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상대가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되게 장관을 공격할 때 뭐 잘못됐습니다 내지는 좀 조아리고 뭐 장관이 참는 거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당신하고 나하고 자리를 걸고 하면 이걸 확인해 볼까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시대가 좀 변할 수도 있겠다. 전통적인 장관과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어떤 대화가 아니고 장관도 자기 말을 하네. 억울한 거를 그래 자기가 뭐 감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73년생 신세대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분위기를 좀 느꼈다. 뭐 좋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뭐 거의 형님 동생 그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브로맨스를 할까 그런 측면이 어쨌든 엘리트주의적인 것이고 굉장히 그 뭐 지도자로서 어떤 정치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건데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일천한 경력과 좀 서두르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이게 정치에도 녹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좀 받아줄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그런 의리라는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에서도 국민들이 아직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동훈의 좀 한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우리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성과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그런 평가가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는 2024년 12월 3일에 국회 의사당에 들어간 게 아마 가장 큰 성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당원으로서 행동을 그 당시에는 했으면 안 되고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 행동을 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판을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지만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알려줬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큰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반면에 사실 전술적인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하죠. 22대 총선을 이제 그 이끄는 광경을 봐도 이제 소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돌파구를 2조 심판론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야당을 심판하는 구도가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적정 지지율이나 도덕적인 우위가 확고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김 여사의 스캔들 이제 그다음에 불협화음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구조에서 2조 심판론을 끝까지 밀어붙인 걸 보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한 청량감을 가지고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 선거 캠페인을 다루는 어떤 역량은 한참 모자란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탄핵 국면에서도 이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꺼내 들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 당에서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해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는 거죠. 2년의 고리를 바로 끊어야 된다. 속도 조절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을 다 한동훈의 몫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의사결칙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아예 결과를 답안지를 굉장히 성급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전술적인 유연성이 부족한 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일단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을 먼저 확보하고 이제 그다음 외연을 확장해야 돼요. 이건 진보건 보수 그건 공통의 진리입니다. 한동훈의 방향은 항상 중도 중원에서 자기 진영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배신자론이라든지 이러한 주장들을 배격하는 이제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내부에서 신임이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항상 중원의 세력을 데리고 자기의 소속 정당으로 회군하는 지도자, 리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약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두고 또 검사 대통령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데요. 맺고 끊음이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검사 특유의 선악 구분 세계관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 등을 또 걱정하는 시선이 또 많습니다. 그 장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가 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대야당을 방어한 능력 이것이 또 출중했고 그런데 계엄 선포 당일날 나와서 이제 계엄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그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죠. 이건 길게 놓고 보면 한동훈의 승리가 분명합니다. 계엄을 평상시에 대통령이 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을 그걸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동훈 의원의 이제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시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교수님하고 연계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날 계엄하는 당시 그날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예요. 당대표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안에서 약간 양복 차림 다니고 들어가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좀 과유불급이거든. 뭐든지 과하면은 그게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못해요. 아까 검사 출신이었던 장점이라 그랬는데 검사는 이잡듯이 그 피의자를 처음부터까지 완전 무결하게 밀어붙여서 유죄 확정, 제목을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본인의 스타일이 약간은 녹아 있었다. 뭐 계엄을 적극 막고서 그 막아내면서 반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면 족할 것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살짝 그게 약간은 저게 오바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장기전에서 자신의 정치 이력에서 조금 표출될 장면이다. 어쨌든 검사 특유의 또 세계관이 또 이 정치 인생에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 탄핵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임기 안에서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뭐 어찌됐든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이고 소위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이 한 조합이 이끄는 양극화는 거의 해소된 상황에서 다음 대선이 치러질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를 아마 국민들이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종의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보면 적어도 구도,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빼놓고 구도 면에서는 저는 일단 보수 정당이 대선 후보 내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30% 넘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답보에 있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 4명의 후보 중에서 구도상으로 탄핵의 강을 넘어갈 수 있는 후보들이 이제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국면은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지향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 다시 교수님께서 한 후보의 주요 공약과 또 특징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한동훈 후보 공약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성장 위주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5대 메가 플러스 이런 사업 해가지고 각각의 산업군들을 광역 경제권 사실 보면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도해왔던 보수 공약
게 이제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반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면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본인에게 그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정치적 도전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5년 임기 다 하고 싶지 않을 겁니까? 다 모든 후보들이 일단 나까지 마친 다음에 다음에 개헌해라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과감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마 큰 과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개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마도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7공화국을 창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공화국의 창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본선에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 누가 개헌에 대한 진정성 있는가라고 하는 대결 구도를 성립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껄끄러운 상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한동훈일 겁니다. 아마.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삐끗 잘못하면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한다든가 발언 뭐 여러 가지에서 한동훈은 아마 그걸 파고들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편으로는 좀 껄끄럽기도 하고 두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또 실질적으로 물고 늘어진 스타일이 한동훈이었잖아요.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뭐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 국민의 개가 돼도 좋으니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약간 이렇게 비꼬면서 이재명의 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능력이 있죠. 한동훈의 어떤 그 포지티브한 강점이랄까 이런 걸 보면 의외로 좀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식해요. 그 지금의 정치인들은 어쩌면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처럼 뭐 홍카콜라처럼 어떤 개인의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개인적인 팬덤이라면은 한동훈도 거기 못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커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굉장히 좀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 될 수 있겠죠. 먼 미래까지 예상한다면. 뭐 여러 또 공약 중에는 그 뭐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 그 수도권 초집중에 대해서 5개의 그 광역권역별로 메가폴리스를 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눈에 띄는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될까요? 세련된 프레지던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약간 한동훈은 좀 영어가 좀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젊고 또 세련됐으니까. 만약에 네.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외모가 있기 때문에 국격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도 제법 하잖아요. 어디 가서 외국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소통은 좀 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세련된 프레지던트. 네,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국민의힘 그 4인의 후보 중에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못 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와 보수 정치가 얼른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의 도구를 활용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되고 집권을 하게 된다면 보수 정치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한국 정치에서, 특히 한국의 정당 정치에서 주류 세력이 퇴장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친명과 이제 국민의힘의 친윤이 파벌로서는 아마 해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정치의 교체, 이제 그리고 개헌까지 완성되면 아마도 7공화국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후보를 쉽고 또 빠르게 넘어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